어, 제가 발표해 드릴 논문은 한반도 체제 문제와 저작 공동체 개념인데요. 이게 제 박사 논문이 아니고, 논문 내기 전에 작년 10월에 사회학 철학 시어로, 그러니까 최근호입니다. 거기에 발표한 소논문이 되겠습니다. 논문의 구성과 배경 이론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은 서론이고요. 2장은 한반도에서 저작 공동체 개념의 구성, 3장은 한반도의 주권 변동 상황에서의 저작 공동체 이해, 4장은 존 롤스의 국가 유형 분류와 남북 관계, 5장은 안보와 남한의 대북 원조, 저작 공동체 관점에서의 전망, 그리고 6장이 남북의 현실, 저작 공동체의 확장 가능성 이렇게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쓴지 석 달 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걸 썼었구나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경 이론은 존 롤스의 자유주의 이론입니다. 이 롤스의 자유주의는 개인들의 평등한 자유로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수도 없이 이제 그런 말을 들어왔고,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작 우리가 그럼 자유주의가 뭔지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자. 이렇게 파고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고 찾았는데 존 롤스의 이론이 이제 만나져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사실 다른 분의 이 이론들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 전업 공부하는 학생도 아니고 해서 롤스 이론의 전개 과정에서 나오는 뭐 베이츠라든지 퍼거라든지 이런 다른 철학자들의 이제 이 비판 내지는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유주의 세계가 이렇게 구성이 됐고 어떤 분은 강조점이 좀 다르다 하는 정도를 이해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 존 롤스만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자유주의 구조를 밝히려고 노력한 사람이 더 있을까? 더 나오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아직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등한 자유. 흔히 대중들한테는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립하는 대립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 롤스의 세계관에 의하면 이것은 대립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 양이 같아야 자유입니다. 어, 그래야 평등이고요. 그래서 둘은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들의 평등한 자유를 성취하는 체제가 민의 저작 의도와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롤스가 제시한 합의의 정치 모델은 그 개인들이 정치 체제의 근본 원칙을 수립하는 저자들이다. 이 합의의 정치 모델 지금 설명할 건 아니지만 조금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자면 민은 어, 공정한 합의를 할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공정한 합의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체제를 만들 능력이 다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모던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의 그 최종 단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자유주의가 무엇이냐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 중등관념까지 공부한 주권제민 이 나라의 주권이 나한테 있대. 그게 뭐냐? 어떤 할아버지가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이 나라가 내 거래. 이런 이해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해서 이 나라를 내가 만들었어. 내가 수정할 거야. 내가 앞으로 운영할 거야라는 차원으로 이행하는 거라. 이행 내지는 하여튼 그렇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합의 절차 장치가 필요하고요. 체제를 수립하는데 가상의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어떤 발언권을 갖는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바이어스된 자기의 형편과
자기가 좋아하는 집단의 형편에 바이어스된 생각으로 합의에 임했다가는 그 합의는 오래가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합의 장치에서 개인들은 동등한 합의의 당사자고, 그다음에 인간은 연대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패밀리 라인의 대표자다. 그리고 그 패밀리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적정한 축적을 하더라. 이 원문에는 just savings theory라고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 공동체, 그래서 오토링 커뮤니티를 제가 이 논문에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 앞줄은 자신들의 정치 체제의 원칙을 저작하는 집단. 이것은 존 롤스가 써놓은 데피니션입니다. 제가 풀어서 쓴 것들을 소개해드리면 자신들이 소속할 체제를 기획하고 실험하고 활성화하며 수정 보완을 거듭하는 집단입니다. 또 체제, 국채가 명멸을 거듭할 때 그것들의 정당성을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정치적 주체입니다. 또 체제가 흔들릴 때 결사, 토론, 제안, 입법의 형태로 저작 활동을 해 나갑니다. 체제의 명멸에 따른 주권 변동 상황에서도 그 체제를 개선하거나 새로 저작해내는 집단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풀어쓴 어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감을 잡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이 왜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했냐면 이 주권의 변동을 동반하는 정치적 변화가 지금 한반도에서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대사에 식민지에서 풀려났다가 또 군정을 겪었다가 아, 예, 결국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이 대한민국도 최초의 저작 의도 그러니까 어, 이따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마는 어,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던 조상님들이 설마 하니 예, 둘로 쪼개진 나라를 만들어 갖고 70년, 80년 동안 싸우게 하겠다 이렇게 저작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예, 과거 과거 100년도 이런 주권의 변동이 계속 있어 왔고 우리가 뭐 통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또 주권의 변동 사건이 될 겁니다. 이런 사건에서 이 정치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이전의 존재, 저작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적극적 주권 행사의 주체로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 체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장 평화로운 방법은 선거 과정, 또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체제를 수정하거나 저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관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이 지금 그 김정은이 자기 혼자 우리는 끝났네 어쩌네 하는데 이 저작 공동체 개념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우리는 다른 나라다. 이 내국적 요소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그대로 굳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집단 저작이기 때문에 집단적 합의가 있어야 그런 개념을 어떤 의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남한을 뭐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김정은조차도 분단을 극복해야 될 현상으로 생각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럼 분단이 아닌 체제는 도대체 뭐여야 되느냐 이런 논의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도 그럼 그 분단이 아닌 체제를 누가 저작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 저작 공동체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 논문에 나오는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작 사례죠. 그러니까 1898년에 만민공동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서희경 교수는 이것을 최초의 근대적 사회계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회가 구성이 됐고 여기서 이제 헌의 6조라는 문서가 나왔고 이 헌의 6조는 의회를 설립하자는 것이었고요. 이때 이제 군주를 고종이죠. 군주를 인정하면서 공치를 하자. 그래서 입헌군주제로 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역사에 있어서 공화주의의 싹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관리와 백성들의 협의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종도 만나서 200여 명의 민 대표와 고종이 만나서 고종이 그때는 상당히 우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헌의육조의 내용은 황권을 강화한다고 썼는데 사실상 제한이죠. 전권을 가진 군주가 아니라 이 입헌군주로 가자 하는 것이니까 왕 당신도 헌법에 그 제어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니까 사실상은 제한입니다. 그리고 대외 조약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고 예결산도 인민들에게 공표해라 하는 것이니까 그 전까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던 왕의 입장에서는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고종은 태도를 바꿔가지고 대한국 국제라는 일종의 헌법이죠. 좀 어폐가 있습니다. 군주제 하에서 어떤 가장 최상위법을 만든 건데 그걸 헌법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지금의 생각으로는 그 정도 부를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제 군주제로의 반전이고 앞에 그 만민공동회에서 했던 계약의 파기라고 서희겸 교수가 얘기합니다. 제국과 전제 정치를 재천명합니다. 이거 원문으로 읽어보면은 이 나라는 군주의 나라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꼼짝 말하는 거죠. 신민이 군권을 침손할 수 없다. 이제 이 국민이 아니죠. 신민이죠. 이때 민은 어, 정치적 권리를 가진 민이 아니고 신하입니다. 군주의 신하이기 때문에 국권, 이걸 그때 서버린티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국권을 가진 군주를 어, 덤비지 마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국내부의 권한을 강화를 했고 국제법에 의해서도 군주국이라는 것을 더 부각시켰다. 그리고 인민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얼마 안 돼서 그 고종은 퇴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을사늑약에 의해서 퇴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민권과 국권의 딜레마가 발생을 합니다. 고종이 퇴위했다는 것은 국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권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권을 위해서는 일본의 통감 정치도 고려 대상이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윤치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어록을 보면은 인민의 복지에 호의적 관심을 가진 더 나은 정부를 가진다면 다른 나라에 종속되었다 해도 실제로 재앙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수 독재 정치로부터 조선 인민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낡은 왕조로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상당한 회한이 있는 이런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권이 이 전제 군주가 민권을 억압하는 것은 맞는데 그 전제원주를 없애고 일본이라는 타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을 때 민권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한 것은 더 큰 침탈, 그러니까 이 주권 자체를 통째로 넘겨주는 침탈하고 비교해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데서 상당히 그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예. 그 후에 1905년부터 10년 사이에 입헌제, 의회제, 정당제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 이 그럴 때 이 1905년 아까 을사늑약에 의해서 국권이 완전히 이제 넘어간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면 어,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말인데, 우리 해외여행 갔을 때 여권과 성경책 중 하나 잃어버려야 된다면 뭘 택하게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곤란해하죠.
당연히 성경책이죠. 성경책은 사면 되는데 여권 잃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190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어, 모든 여행자들이, 모든 조선의 교포들이 여권을 분실한 사건이죠. 예, 비유컨대 여권을 발행한 나라, 이 여권이 안창호 선생의 여권인데 여기 대한외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한제국 외교부가 발행한 여권이죠. 제국이 사라져 버렸으니 이 여권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때 미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 이 여권이 무효가 됐고 그 여권을 발행한 주체가 일본 제국이 되었으니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의 교민들은 어디 가서 자기 여권을 새로 발행해야 되냐 이 말이죠. 또 뭐 요즘 그 도식적으로 생각하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일본국 영사관에 가서 나는 지금부터 일본인입니다 하고 일본 여권을 받아야 되느냐. 그때 당시 이 샌프란시스코의 리더들은 그거는 이제 죽어도 못한다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인 국민회라는 것이 결성이 되는데요. 이 대한인국이라는 말부터 발칙한 것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고종 때 이 민은 신민이었지 않습니까? 신민이었는데 국민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어, 이 대한제국 신민회가 맞는 거죠. 그러나 이 대한제국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에, 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09년부터 제국이 소멸되었다는 인식하에 삼권 분립, 개인의 자유, 국민주의, 예, 이미 이제 공화제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겁니다. 이 국민회가 어떻게 하느냐? 황제를 먼저 해고합니다. 왜냐하면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황제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의 실권이 없던 이제 순종 융희 황제인데 대한제국의 군주로 부인하고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순종은 해고를 당합니다. 해고를 당하고 국가인민을 대표하는 총기관을 설립하고 나중에 임시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909년부터입니다. 어, 그리고 이것을 무형국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국가를 만들려면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토 뺏겼고 주권 뺏겼고 국민 거기에 몇 사람 있고 이거 가지고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것은 무형 국가다, 무형 정부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어떻게 하겠다? 나중에 정식 국가를 만들어서 세워 넣겠다 하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한인 국민회를 거의 무형한 정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전역과 북미, 남미 이렇게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외에서 한반도 바깥에서 그 조선인들에 대한 관할권, 영사적인 그런 접촉, 사고 수습 이런 마치 정부가 해야 되는 영사관이 해야 되는 일을 대한인 국민회가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어, 그리고 나서 자 이게 1909년 10년 아닙니까? 10년이 채 안 돼서 벌어진 것이 3.1운동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이제 설립이 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발생을 합니다. 무형국가 대한인국민회에서 대한민국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그 공화제의 근간을 이렇게 의지적으로 합의하고 그 다음에 문서로 쓰고 발표하고 공표하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요. 그 구성 여건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일단 여권을 발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세금을 징수하고 국채를 발행하고요. 육군도 창설했는데 제가 쇼킹했던 건 공군까지 창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제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면 국민회 입회 증서입니다. 어, 평안남도 출신의 오봉두 씨의 입회 증서인데 하필 이 증서를 여권하고 가장 유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만들고 이 기재 내용도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있을 때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여권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 이 황당무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는데 여권을 발행한 주체가 없어졌는데 몇 사람의 교민들이 모여가지고 회를 만든 다음에 이걸 여권으로 가름하려고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초기 몇 년 동안 이것이 여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라이센스를 따기도 하고요. 출입국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이걸로 영주권을 받는 프로세스가 진행됐던 분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형 국가가 여권을 발행한 셈인데 이게 거의 사기에 가까운 건데 어, 이 여권은 무형이 아니었던 겁니다. 유형의 권위가 작동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제 대한인 국민회 건물인데요. 이 국민회는 최초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지금은 LA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재단이 있어서 보존을 하고 전시물이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예. 19년 대한민국이 이제 나라 이름이 정해진 19년 원년에 독립공채를 발행을 했고요. 어, 역시 같은 해에 외환 표시 국채가 발행이 됐어요. 50불, 100불, 10불, 15불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점점 사기성을 띠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채권을 발행을 해요. 어, 이런 원리로 용돈을 만들면 참 편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뿐만 아니라 밀리터리 펀드 이런 거 거두고요. 그다음에 인두세라고 그래서 그냥 세금입니다. 국가가 거둬야 될 세금을 거두고요. 이것은 이제 육군 훈련 내용입니다. 그 사진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어, 이 대목을 제가 보고 굉장히 쇼킹했는데, 노백린 장군은 대한제국 군인이었습니다. 일본 육사에서 교육을 받은 대한제국 군인이었는데, 을사늑약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군이 해산을 하죠. 해산이 되죠. 그러자 이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총장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군 최고 그 간부가 되겠죠. 이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정부가 공군을 창설하기로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노백린 장군을 미국으로 보내서 비행기를 사오시오 하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노 장군이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이분이 쇼킹했던 게 뭐냐면 어, 자기는 단순히 비행기를 사러 갔는데 어, 교포 청년들이 이미 비행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목표는 무엇이냐면 일본의 약점이 공군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자기들이 공군이 돼가지고 천왕공을 직접 공격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미 그 비행사 양성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1920년의 일인데요. 제가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서 봤더니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그러니까 판매용 비행기를 만든 게 1909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항공 역사가 활발해진 지 불과 11년 차에 공군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예. 어, 이 사진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이제 다큐도 나오고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어, 이 1920년이죠. 예. 이분들의 뭐, 이 사진이 실사판으로, 국립항공박물관에 그대로 이제 재현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역시 그분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 윌로우스인데요. 이 윌로우스의 비행장을 만들고 이 비행기들을 훈련용 비행기들을 구입을 하고 훈련을 이제 2년간 유지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태극마크도 보실 수 있고 KAC라고 해서 코리안 에어코프라는 그 마크도 달고 비행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사진이 다시 또 항공박물관의 실사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2020년이었습니다. 윌로우스 비행학교 설립 100주년에 이것이 그대로 실사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 노백린 장군의 증손녀 또 아까 박희성 이 누구냐면 아까 거기 비행사였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후손들 그다음에 이제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이 다 이 제막식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철 당시 총장은 뭐라 그랬냐면 임정의 항공부대이자 항공 독립운동의 출발점이었던 한인 비행학교가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 이 역사를 제가 어디서 발견을 했느냐 하면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라는 이제 그 이 집대성된 역사책인데요. 이 책이 2005년에 착수해가지고 2010년에 완간을 하게 됩니다. 5년 정도 걸렸죠. 완간된 다음에 이제 이만열 고문님께서 제가 이청용 국장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60권의 책이 나왔으니 거기에 택배로 보낼 테니 받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다 보관을 하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일단 인수를 해서 꽂아놨었는데요. 그러고서는 한동안 이제 보지 못했는데 어, 나중에 이제 하나씩 제가 꺼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다가 아까 소개해드린 무형국가론과 이런 것들을 다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저도 굉장히 그때 당시 부끄러웠고요. 왜냐하면 독립운동 그러면은 그냥 일본하고 싸웠겠지 이 정도밖에 인식이 없었는데 이것은 저작사였어요. 국가 체제를 민이 저작해내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었고 그것이 그냥 비유도 아니고 어떤 의미 부여도 아니고 다 팩트였다는 거죠. 이 팩트들이 돌아갔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늦게 이런 작업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니 교과서 수준에서 다 배웠어야 될 내용을 이제서야 이제 보고 있나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회한이 이제 들었었습니다. 예. 어, 잠깐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이 국장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한 25분 정도 쓰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40분 하실 수 있으니까 15분 정도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그럼 조금 더 가겠습니다. 자, 요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는요, 전자책으로 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 다 나오고요. 전질책을 제가 가지고 는데 이건 이제 KPI에 기증된 걸 제가 인수해서 보관하는 상태니까 돌려달라 그러시면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비매품이라서 서점에서 살 수는 없어요. 네. 제가 지난 11월에 윌로우스를 이제 드디어 못 참고 갑니다. 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밤 9시에 내렸는데 이제 열 몇 시간 비행한 상태죠. 바로 렌트를 해가지고 251km더라고요. 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여기쯤이고요. 여기고요. 예, 여기 이제 윌로스는 여기인데 공항보다 더 남쪽 그러니까 산호세 쪽이 힐러 에비에이션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레드우드라는 곳입니다. 이걸 왜 표시해낸다면요. 이 항공 독립운동가들 대한민국 최초의 공군 항공 장교들입니다. 이 항공 장교들이
이 학교가 없을 때부터 이 레드우드 비행학교에서 비행훈련을 스스로 자비를 내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레드우드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기가 지금 에비에이션 뮤지엄이기도 하고요. 요 사진을 보시면은 경비행기들이 수도 없이 뜨고 내리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공의 메카와 같은 그런 도시였던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어필드가 있었던 곳은 이제 윌로우스고요. 거기를 이제 혼자 찾아갔고요. 어,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건물 자체를 떠서 한 몇 킬로 정도 옮겨 놓은 것인데요. 사유지에 있고 사유 건물입니다. 베나메티 집안이라는 그 한 이민자들의 집안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이렇게 써놨어요. The Korean Aviation School 1920에서 21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써놓고 혼자 보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집 사위를 제가 만났는데 팻이라는 사위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동영상에 보니까 2010년 동영상에 보니까 팻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죠.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따로 할 말은 없고 너무 고맙다. 우리나라의 유적을 이렇게 개인이 보관해 주다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거 빨리 매입을 해서 기념관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하는 미스테리가 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권기옥 여사는 1901년생 평양 여자입니다. 이분도 이제 3.1운동을 하고 구금당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인 비행사가 조선에 와서 에어쇼를 몇 번 했던 모양이에요. 그 후에 이제 그 안창남 이런 분들의 이제 그 활동이 있었고요. 그걸 보면서 이분도 똑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비행사가 돼가지고 도쿄 황공을 폭격하겠다라는 똑같은 꿈을 꾸고 이분은 중국의 운남성 비행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사 시험을 합격했을 뿐 아니라 1등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능한 비행사가 됩니다. 나중에 중국 육군 참모학교 이게 이제 장개석 대일 겁니다. 이 교관이 되고요. 비행 기록이 총 7,000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긴 거냐면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사고 난그 기장 그분이 베테랑이라고 불렸는데 그분의 비행 시간이 6,800시간입니다. 제트기로 장거리 비행으로도 6,800시간 이렇게 그걸 베테랑이라고 부르는데 프로펠러기로 7,000시간이면 얼마나 베테랑이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943년에 대한민국 임정이 공군을 설계할 때 설계위원이 되고요. 실제로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대한민국 공군의 원로로서 역할을 하십니다. 국방위 전문위원도 하시고 어, 하셨던 그런 이제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항공 독립운동의 꿈은 미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국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비행학교가 2년밖에 지속하지 못하고 좌절되자 이분들이 또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가지고 중국의 군벌들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해서 그 비행학교를 이어가게 됩니다. 저희 재단이 이제 요 빨간 건물에 한 몇 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산책할 때 가끔 이제 여의도 여기를 이제 그 여의도 공원을 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C-47 비행기가 전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여기 광복군 광자를 이렇게 딱 새기고 있죠. 미국 비행기인데 김구 주석의 명에 따라서 이범석, 노능서, 장준하, 김준혁 이분들이 8월 18일 날 그러니까 광복 3일 후죠. 여기에 이제 착륙을 하시게 됩니다. 착륙을 하자 아직까지 그 무장 해제를 하지 않고 있던 일본군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서로 이 교전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때 같이 갔던 미군들이 싸울 필요 없다. 곧 물러갈 애들이니까 싸울 필요 없다 하고 해서 말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전을 자제하고 하게 되고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교전할 뻔했는데 서로 이제 봐주고 있었던 그 밤에 일본군 장교 두 명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술잔을 올렸다 하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11월에 김구주석과 임정요인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 비행사들은 뭐 굉장히 아쉬웠을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이 도쿄를 폭격할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망해버리는 바람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비행기 옆에 뭐가 있냐면요.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탑이 있어요. 에, 여기에 보시면 대한민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에 창군되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아까 제가 공군의 효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920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군 참모총장이 그걸 확인했고 공군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것이 201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9년에 새겨진 이 비가 새겨질 때까지는 공군이 그 역사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49년이 공군의 효시다라고 만들어진 이 기념비가 아직도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식에 있어서 세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된 장성들, 퇴역한 장군, 그 군인들은 아직도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1949년으로. 그리고 2013년 이후의 지식으로 리뉴얼한 분들만이 공군의 효시가 1920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논문 한 5장, 6장 그쪽의 내용인데 하나의 사회가 무엇이냐? 우리는 계속해서 분단이 무엇이냐,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분단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를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분단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어, 탄탄하게 가지고 있어야 분단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분단을 극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롤스 이론을 빌려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의 사회다. 분단되지 않는 하나의 사회는 하나의 협동체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 협동체는 역사상 시간 속에 펼쳐져 있다 하는 것이 존 롤스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제가 도식화했는데요. 여기 I는 인디비주얼입니다. 아, 개인 1번, 2번, 3번, 4번. 사람은 태어남으로써 그 사회에 가입하고 사망함으로써 탈퇴한다 하는 이제 명제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태어남과 사망을 한 세대라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회는 이렇게 여러 사람의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연속된 하나의 시냇물, 강물 같은 하나의 흐름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회가 되려면 어, 당대에 만난 사람들의 상호 협력, 거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호 협력이 존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축이라든지 에, 또 세금이라든지 이렇게 그 어, 강제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 묶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같은 사회에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데피니션으로 본다면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제도적 협력이 없거든요. 기획을 하고 의도적으로 이례적인 일을 만들지 않으면 협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피니션에 의하면 남북한은 다른 사회입니다. 국제관계라고 점프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존 롤스는 하나의 사회는 당대에 만난 사람들의 상호협력, 주고받는 협력, 이것과 앞세대와 뒷세대 간의 세대 간의 협력이 합쳐진 것이다. 역사상 시간 속에 펼쳐진 협동체다라는 데피니션을 요소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뭐냐? 당대 간의 상호 협력은 뮤추얼한 것, 상호적인 것이지만 앞세대와 뒷세대 간의 협력은 유니디렉셔널한 것입니다. 단방향입니다. 뒷세대가 이미 사라진 앞세대를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어, 오로지 앞세대가 후대를 도울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의론적 의무 관계는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어떤 세대든지 앞세대의 도움을, 앞세대가 축적해 놓은 자본을 활용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당대는 또 자기 뒷세대에게 그만큼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럴 때 공정한 동등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들이 받아 누린 것만큼은 넘겨줘야 된다 하는 어, 그 동등치 개념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세대는 부정의한 세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협력, 상호 협력과 세대 간의 협력, 이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을 때 충족될 때 하나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롤스 교수님은 여기까지만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러면 분단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짜내서 이 개념과 그림을 만들었고, 이것은 이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은 제 이 논문에 나오지 않고 박사학위 논문에 나오고요. 이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리는 논문에는 말로만 풀어놨습니다. 어, 남북한은 과거에는 구분되지 않는 하나였습니다. 과거에는 통합시대였고요. 어, 둘 다 언젠가 통일을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된다고 칩시다. 미래의 재통합이 된다고 칩시다. 문제는 이 구간이죠. 분단이라는 구간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 협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은 국제관계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의 사회의 조건 중에서 역사상 시간 속에 펼쳐진 세대 간의 협력이라는 컴포넌트를 생각해 본다면, 남한과 북한이 협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당대의 협력은 분명히 끊어졌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세대가 뒷세대를 돕는 협력이 끊어졌는가? 이거는 단언할 수 없으며 제 주장은 아직 끊어졌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화, 자본, 축적물,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독립운동가들의 국적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북한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보자면, 북한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나중에 분단된 나라 중에서 북한 후손들만 어, 독립을 누리라고 목숨을 바쳤을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 그 통합 시대에 우리 앞세대들은 남북 구분 없이 에, 혜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협력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대에 우리가 나뉘어 살고 있지만 미래에 재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당대에 남한이 축적한 그 모든 것들과 북한이 축적한 그 모든 것들도 미래에는 남북 구분 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시간 속에 흐르는 협력이 끊어졌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을 들어간다면, 한 사회가 체제라는 외피와 그 체제를 저작해내는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할 적에,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 간의 간극과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 간의 간극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 우리가 통합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다행히 아직은 멀지 않은 사회 간 간극을 활용해서
남한 사회 같으면 남한 사회는 자유주의 사회고 이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들의 체제를 저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제를 저작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남북한이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그 적극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의 논리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북한이 순기능을 순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거나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해석해냈는데 두 가지의 질서를 다 존중하자는 것이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 현재의 인터내셔널한 관계를 부정하지 말자. 북한은 다른 나라다. 현재 협력이라는 구도에 있어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적 존중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개입하지 않거나 하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한 사회성,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의 반대말인 도메스틱 있죠. 역사적인 도메스틱한 요소에 있어서 딴 나라 취급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이 거꾸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죠. 우리도 뭐 그런 사회 일각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국제적인 역사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일국성을 오히려 강조하고 그것을 통합의 근거로 삼아 나가자. 그러나 현재의 이 협력 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내국적 관계로 억지로 접근하는 것은 서로의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하는 이제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